이렇게 서울의 영등포인가요? 영등포 지역은 38도. 네. 38도 정도면 기후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금 인도네시아나 태국, 네. 그 정도 수준이죠. 네, 지금. 굉장히 저는 그 건강 염려가 되더라고요. 노인분들 어떻게 여러분 좀 힘드시겠다. 아무튼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조문에 대한 제목으로, 조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쉬운 선택보다는 어려운 선택. 여러분 죄 짓는 게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거 쉽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후회하는 선택들이,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쉬운 선택의 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쉬운 선택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어려운 선택도 아주 많이 어려운 것은 좀 벅차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선택,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 또 그걸 감당하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성장시켜주고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종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그 근처에 있는데 세습을 했다가 교회 총회에서,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불법이라고 그랬고, 또 교단 총회법의 법정에서도 만장일치 불법이다. 세습 불법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걸 따르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교단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게 머리와 몸, 기능적인 이야기거든요. 기능적인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몸,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를 세습을 한다. 그죠?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입으로는 무슨 얘기, 우리 주님 주여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네? 그걸 세습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습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죠? 공동체의 그 지체가 사람 하나, 그 인격체, 개인 그 한 명 한 명 그 세습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소유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을 실습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실습이 어떻게 가능해요? 네. 실습이 가능할 때. 내 거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믿어도요, 그런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참,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그렇죠. 큰 교회 담임 목회자의 자리도 기득권이라고 해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왜? 그걸 누렸거든. 그걸 누려왔거든.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특히 성직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목요일날 제가 모 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목적이 뭐냐면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 저희 회사에서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업의 그 책임, 사회적 책임을 좀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과 청년 취업에 관심을 우리 기업이 가져야 되고 그걸 관심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 자산 가운데 공실들이 꽤 있어요. 요즘. 네. 요즘 이렇게 저기 보면 큰 건물도 이렇게 공실들 많잖아요. 근데 그 공실들 비워놓지 말고 그 공실들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치킨. 그게 뭐냐면 주방시설 딱 갖춰놓고요. 그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거기가 어떤 게 있냐면 주방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요일마다 달라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실제로 월요일은 A팀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한 30% 정도. 네. 식자재 자기네가 감당하는 거 한 20% 내지 30% 정도. 그러면은 한 40%, 5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다가 그 창업이 안 되면은 손해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공간을, 공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유 치킨이라고 하죠. 공유 식당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한 3개월, 6개월. 그러다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창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창업할 때 나 쫄딱만 안 하겠구나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가 소유하기를 공실에서 한번 해보자.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네. 그런 어떤 문화 사역도 좀 해보자. 뭐, 치유교실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 대학교의 그 학부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좀, 기 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은 프로젝트고, 정말 학생들에게 참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한데, 또 고민을 막 한참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그 같은 고민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때요, 대표님, 요즘 애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했더니 요즘 애들은요 그냥 아르바이트 두세 개 뛰고 그러면 웬만한 월급쟁이 초봉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벌고 몇 년 일해서 그거 벌고 또 한 1년 놀고 여행 다니고 워라밸 성악행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부모님 뭐 이렇게 물려준 재산 받아가지고 뭘 하고 그냥 생각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때 굳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애들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오전에 그분 만나고 오후에 또 두 대학 관계자를 또 만났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뭘 하든 먹고 사는 문제 그냥 해결하고 부모님 계시니까 캥가루족이라고 하나요? 부모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자기 그냥 쓸 돈만 벌고 놀러 갈 돈만 벌면 그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디 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지. 네. 심지어 그 학부장은 얘기하기를 야 내가 뭐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사람 추천 두 사람 해달라는 추천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네가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는 애들 내가 우선해서 추천해 줄 거야. 신청자 받을게 하잖아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한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 학기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학교 수업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될지 저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기성세대는 다를 거 있나요? 기성세대는 똑같아요. 지금 요즘 뭐 우리가 극일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을 극복하자. 극일 반일.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소재부터 기술까지 일본에 그렇게 의존해 왔다는 거. 그럼 우리 쉽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그 기초과학, 기초기술, 소재개발 이게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번거로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당장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쉽게 편하게 지금까지 정치도 그래왔죠. 강대국들한테 붙어가지고 줄 서서 그들의 충견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 보장하면서 여러분 친일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건 중요한 건 일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항상 강대국들에 붙어서 그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있어 왔어요. 과거에는 중국, 그죠? 그걸 4대주의라고 하죠, 4대. 일본이 강대국 되니까 일본. 지금은 미국. 근데 지금 그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들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중국이 역사상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의 그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 말할 것도 없죠. 일본? 네? 그리고 미국.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득권 세력들. 그들은 친중,
친일, 친미.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요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세요.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죠? SNF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SNF파의 사람들이 꽤 있었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SNF파의 거의 이제 수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그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그들이 바로 그 로마에 충성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던 세력들이에요. 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기술 독립합시다. 자본도 독립합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도 우리가 직접 개발합시다. 근데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죠? 자주국방. 그죠? 국방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고 국방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주국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계속 청구서는 날아오잖아요, 지금. 지금 내고 있는 게 5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여러분, 국방비, 주둔비를 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 5배 정도의 주둔비를 요구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작전권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체제에서 태어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국가를 보세요. 전시 작전권이 외국에 있어요. 미군에게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헌법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전시 통수권자예요. 우리나라 군대를 누가 움직여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평화시에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자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이 나면 미군이 가져가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보,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같이 다 쉬운 선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선택이에요. 쉬운 선택이에요.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 얘기도 쉬운 선택이에요. 쉬운 선택. 계속해서 쉬운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해방 이후 초기에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었죠. 그렇죠? 해방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선택권이 허용되는 족족히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청상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선택을 계속 미뤄온 결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일본과의 이 상황은 우리가 쉬운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쉬운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가 똑똑히,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쉬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선택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걸 선택해요. 근데, 그쵸, 항상 우리는 재미있는 거 위주로 해요. 재미있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죠. 그렇죠?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죠? 재미있는 거. 이거, 거기 가면 재밌어요?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맛있는 거, 아니면 재밌는 거.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조금씩 탈피하게 돼요.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재미있는 것보다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더라도 그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떨 때는 그저 맛있는 거, 달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거. 단짠. 그러다가 이제 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에 좋은 걸 찾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선택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죠. 제가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 이렇게 쭉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면, 저도 이제 경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봅니다. 어떤 기업들이 정말 인류 기업들이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당장 돈벌이 되는 것들만 선택하고 있는 그건 돈을 버는 집단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들을 해요. 어려운 선택.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인 그 아마존이 지금도 적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줄었지만 그 회사는 여러분 창업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기술 발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제만 잘 한다면, 저는 사회 변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저는 그 기술의 영역이 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그 민주화 운동, 특히 중동 지역에서 불고 있는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원동력은 여러분 SNS예요. SNS.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악용될 수도 있지만 그게 선용되어졌을 때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저 스마트폰이 인류사를 변화시킨,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류사를 변화시킨 과학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에는 기술은 기술로서 끝났는데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문명사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빠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선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빨라요. 제가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고, 뭐 동남아 어딜 가도요, 답답해요. 한국 사람 성격이 얼마나 승질이 빠릅니까? 우리가 이제 기마족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 유목민이고 기마 쪽의 어떤 그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대초원을 누비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느린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샷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져온 사회 변화가 여러분 민주화예요. 민주화. 그죠? SNS 보세요, 여러분. 또 그것 때문에 물론 병폐도 있어요. 가짜뉴스가 그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지만. 근데 가짜뉴스는 가짜뉴스인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이 가짜뉴스도 보면요, 재밌어요. 뭐냐면, 그 가짜뉴스에 빠져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뉴스에 빠져있는 세대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 그들이 고수해왔던 어떤 그런 가치관,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세계관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도. 근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들이 보고 싶은 것들만 제공하는 게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가짜뉴스가 또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짜뉴스가 이전 군사정권 때, 또 이전 그 정권 때, 그쪽 국정원이나 그런 쪽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잘렸잖아요.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다 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돈벌이로 해요. 그거 아세요? 돈벌이로 해요. 그 컨텐츠 하나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회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거 정기 구독하려면요, 돈 내야 돼요. 그 수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반 유튜버 한 달에 수익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뉴스는요, 그거보다 더 커요. 노인네들 그냥 전화요금에서요,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냥 푹 눌러요, 노인네들은. 그리고 그 가짜뉴스 보내주는 거 공짜인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전화요금이 왕창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청구서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보면 이상한 정보 이용료가 나오거든요.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 가짜뉴스 수신료인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그래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끊으면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싸게 듣는 방법이 있다고. 월 정액료 18,000원을 내시면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오면 그걸 해버려요. 우리 스마트폰 일반 정보료를 우리가 가입할 때 그 정보료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갔는데 1등 공신이 가짜뉴스예요. 너도 어르신들이 수신을 하니까 전체적인 정보 이용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중독성이 대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그 가치관, 방공, 친일, 애국, 태극기,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에 충실한 컨텐츠잖아요. 그거 못 보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하여튼 뭐, 응?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또 유통을 시켜요. 그리고 정신 나간 기자들이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 기사를 써요. 각 언론마다 팩트 체크라는 프로를 가지고 그 가짜 뉴스를 검증해가지고 가짜인 게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걸 보는 사람도 나 이거 가짜인 줄 알아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왜 보세요? 재밌잖아. 재밌대요. 재밌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과든 그 일반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든 간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어느 것에 중독이 됩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재미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라는 것도, 약물 중독이라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게임 중독이라는 것도. 그 중독이라는 모든 알코올 중독만,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게 중독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재미와 의미, 그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재미없는 인생도 여러분, 저는 지루하다 생각해요. 재미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재미만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재미와 의미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의 제품은 명품이 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그 명품 아웃도어 막 그냥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있어요, 여러분. 파타고니아라든지 아크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명품. 근데요, 그 세미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임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명품 못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그 기업은 돈을 안 벌려고 작정한 기업인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만 가는지. 하지만 명품이에요. 명품의 반열에 올라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샤넬, 버버리 이런 명품 정도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거의 같은 가격.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사서 예약을 하고 무한판이 돼요. 그리고 그 회사들도 딱 정해져 있는 것만, 그 이상 만들지 않아요.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회장님이 봉사단 이끌고 와가지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셨는데, 에베레스트 가가지고 폐기물을 갖다가 몇백 톤을 갖다가 수거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에베레스트가요, 여러분,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 쓰레기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등산 장비예요. 옷, 그리고 텐트. 힘들게 거기까지 지고 올라갔잖아요. 철수할 때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썩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요. 지금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들이 다 녹아가지고 쓰레기가 막 이제 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난리입니다. 싹치가 않아요. 쉬운 선택이 결과죠. 쉬운 선택. 여러분, 지금 요즘 일본의 그 지금 올림픽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응?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다 같이 죽자는 것 같지 않아요?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자재를 갖다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저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퍼포먼스를 막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도지사인가 그 사람도 먹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식품입니다 했다가 안 걸려 죽었잖아요. 그 다음 해에. 그리고 무슨 누구죠? 우리나라 치면 아이돌 연예인이 있는데 후쿠시마 출신이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먹다가 걔도 또 안 걸려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전하다는 기준이 자국 안전 기준인데 자국 안전 기준을 20배를 높여놨죠. 허용을 했던 국제 기준보다 20배가 더 높은. 제가 볼 때는 좀 올림픽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그죠? 근원적인 문제. 자, 그 원전이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폐해는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체르노빌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당대에도 문제였지만 그 후 세대들이 지금 그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계속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 체르노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낳은 자식들의 90% 이상이 백혈병과 암에 걸렸어요. 지금 그 다음 3세대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 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태평양에 부는데 제일 피해자가 누구라고? 그 해류에 의하면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동해안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해류를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도 못 먹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고리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자력들의 그 폐기물들이 거의 지금 수명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이요, 지금 철이 지금 불능 상태, 포화 상태예요. 근데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여러분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안반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 원자력을 식히기 위해서.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99%가 바닷가에 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태가 하나 벌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었을 때 그 대가는 다음 세대들이 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안 짓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선택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쉬운 선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이라는 얘기, 무슨 안보라는 핑계.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게 결코
경제적인 문제, 경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안 되고, 안보의 문제도 대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마인드라고 하면은 장사꾼 마인드. 당장에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거 팔면,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야, 이익이야. 이것만 그거는 장사꾼의 마인드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경제는 뭐예요? 경제라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경제가 뭐에 준말? 경세재민. 경세재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네? 세상을 잘 운영해서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영어에서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따라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평화라는 말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뭐라고요? 먹는 것을 공평하게 한다. 이게 평화예요. 한자를 보세요. 평평할 평자, 평등할 평자에다가 뭐예요? 화할 화자인데 이게 벌이 이삭하고 입구자 붙어 있잖아요. 화할 화. 잎하고 여러분 먹는 거하고 얼마나 잘 평화라는 게 뭐냐면 먹을 거를 골고루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분배의 정의를 이루면 평화가 온다고 이미 우리 선인들이 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이미 수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먹을 거를 골고루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세상이 편안해져. 우리 선인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죠? 내 몫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내놔야 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디딤돌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종교와 삶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삶과 종교. 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위해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를 위해서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위해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바른 삶, 그렇죠? 이상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이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념이라는 것도 뭘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이념 아닙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삶인가? 올바른 삶인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삶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선택이 여러분 각자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선택을 하는 주변 분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도 좋고 여러분 친구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입니다. 길동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살릴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들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냐고. 쉬운 선택이 있는데 저는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기를. 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제는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